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블레스트 주식회사의 CTO 이현우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블레스트의 초기 멤버로 회사의 전반적인 기술 방향과 얼리어렌진 기술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목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스트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라 플레이브 외에는 알려진 이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저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 소개드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들에 대해 공유드리려 합니다. 먼저 블레스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짧은 소개 영상 먼저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릴게 널 그곳에 내가 될 수 있게 기다릴게 너의 곁에 내가 숨 쉴 수 있게 너한테 way on way on I don't wanna feel anymore 뻐꾸란 네 전조위 텔루 뻐꾸란 위치기 안돼 Life is what you make of it 나보다 한 페이지 일찍 넘겨 모든 랩 day 미 작업한 뒤위 swings and verbal 블레스트는 재작년에 MBC 출신의 이성구 대표, 윤창희 부대표님이 산업벤처 바이트11을 만들며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얼리어렌진을 이용해서 시네마틱과 라이브를 동시에 제작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여기에 얼리어렌진 담당으로 제가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데모 프로젝트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당시 저희가 제작했던 니나 익스프레스라는 데모 프로젝트의 컨셉 아트입니다. AI 로봇들과 함께 우주선을 타고 택배 배달을 다니는 우주 배달부라는 컨셉으로 IP를 기획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데모 영상과 라이브를 준비해 투자자들에게 얼리어렌진을 이용하면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을 혁신하는 동시에 버추얼 라이브라는 새로운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희가 짧은 기간에 지금 같은 라이브 기술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당시부터 투자 라운드 자체를 버추얼 라이브로 계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당시 저희가 시연했던 버추얼 라이브의 녹화본입니다. 스튜디오와 현장의 투자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버추얼 라이브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얼리어렌진으로 시도하려는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IR 방식 덕분에 투자 유치를 준비하면서도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덕분에 저희는 사내벤처 때부터 상당한 라이브 기술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드 투자를 유치하면서 작년 초에 지금의 블레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독립 직후에는 얼리어렌진으로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며 영상 제작 파이프라인을 개선해왔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작년에 주로 작업한 IPX4의 웨이드라는 캐릭터의 시네마틱 영상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이런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면서 빠르게 쉐이더 노하우를 쌓고 시네마틱 파이프라인을 개선시키는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블레스트는 총 1년 반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얼리어렌진으로 시네마틱과 라이브를 모두 제작할 수 있는 통합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개발한 파이프라인을 꽃피울 저희의 IP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저희 버추얼 IP를 기획할 때 가장 고민했던 지점은 어떤 모델로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당시는 메타버스 열풍이 불던 때라 수많은 기업들이 실제 사람 같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반대의 스타일을 추구해서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저희가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플레이와 블레스트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소개드리려 합니다. 모든 IP는 그 IP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실제 사람을 닮은 버추얼 휴먼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와 비슷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매력을 어필해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타깃층의 니즈는 주로 BTS나 뉴진스와 같은 아이돌이 됩니다. 결국 실사지향 버추얼 휴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버추얼 휴먼이 더 낫거나 아니면 최소한 동등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들은 이미 실제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과 비슷해지려 노력하는 버추얼 휴먼은 이분들에게는 이미 좋아하던 것이 더 안 좋아지는 결과로 다가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실사 버추얼 휴먼을 개발하는 과정이 분명히 점점 더 실제 사람과 비슷해지는 개선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상 소비자들에게는 결국 실제 사람과 분간할 수 없는 어떤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과정이 가치가 늘어나기보다는 역체감이 줄어드는 정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대중이 버추얼 휴먼에게서 정말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느끼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타깃 소비자들이 가치를 느끼기 시작해야 IP의 지속 가능성을 논할 수가 있는데 실사 스타일은 과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가늠할 수가 없고 그 끝에 저희가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반면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휴먼은 정반대의 이유로 분명히 저희만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화 스타일을 추구할 때 그 IP 타깃층은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게임과 같은 이미 가상세계인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가상의 세계관에 익숙한 이들에게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휴먼은 기존에 좋아하던 것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이 정적으로 존재하던 가상인물이 이제는 사람 움직이고 방송을 통해서 소통도 가능해지니 기존에 좋아하던 것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휴먼은 실사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작은 기술적 진보도 즉시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IP를 만들 때에는 저희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스트는 사업 초기부터 만화 스타일의 IP에만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 장르는 이런 장점 때문에 이미 일찍부터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시장도 상당히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이 분야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홀로라이브와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들로 두 회사에 소속된 버튜버들이 구독자 수를 합치면 그 수가 무려 1억 명을 넘습니다. 이런 2D 버튜버들의 강점은 캐릭터 일러스트와 웹캠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싸고 보편적인 기술에 있습니다. 눈과 입, 상반신 정도만 움직이는 낮은 퀄리티이지만 그만큼 매우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니지산지와 홀로라이브는 IP 하나당 매우 적은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다양한 스타일로 많은 버튜버를 운영하는 MCN 모델로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만화 스타일로 시장에 뛰어들면 저희는 이런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스트의 강점이자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높은 기술력입니다. 저희는 퀄리티가 높은 만큼 IP 하나하나를 더 공들여서 어렵고 느리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IP 확장 속도도 느리고 쉽게 방송을 켤 수도 없는 저희가 앞선 버튜버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지속 가능한 IP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노력을 들인 만큼 더 넓은 대중에게 가치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전략이 웹툰 스타일과 K-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만화 스타일의 버추얼은 앞선 니지산지와 홀로라이브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많은 대중에게 닿을 수 있는 만화 스타일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웹툰이 만화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을 더 넓힐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르적인 면에서는 글로벌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K-팝으로 대중을 공략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웹툰과 K-팝을 통한 대중적인 스타일 추구에 높은 기술력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블레스트는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시도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첫 아이돌 플레이브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원화 일러스트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잡았었고 많은 분들이 기술적 노력으로 플레이브만의 스타일을 실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준님을 시작으로 재능 있는 멤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 작사와 작곡, 안무까지 모두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하는 지금의 플레이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3월 첫 번째 곡인 기다릴게 뮤비를 공개하며 플레이브는 공식적으로 데뷔했고 웨요웨요웨와 이번 6번째 앨범을 거치며 반년 만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많은 사랑 덕분에 기다릴게 앨범은 75,000부를 판매했는데 이번 6번째 여름은 초동 판매만 20만 장을 돌파하며 플레이브와 블레스트는 아이돌과 엔터사로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많은 사랑에 감사드리고 앨범과 굿즈 수익은 콘텐츠 제작과 멤버들에게도 많은 힘이 되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받는 세간의 오해가 광학식 스튜디오만 있으면 누구나 저희 같은 퀄리티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입니다. 이 목차에서는 좋은 모션 캡처 장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저희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게임 엔진 세미나에서 모션 캡처가 소개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사실 모션 캡처 자체는 영상업계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술입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모션 캡처 기술과 20년도 더 전에 반지의 제왕의 골룸을 연기하던 모션 캡처 기술은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기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모션 캡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의 연기를 모션 캡처 시스템이 데이터로 녹화합니다. 그리고 모션 데이터를 3D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서 애니메이터들이 이 일을 캐릭터에 어울리는 애니메이션으로 후가공을 합니다. 배우와 캐릭터 사이에는 조금씩 신체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배우의 연기를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애니메이션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후가공 과정에서 애니메이터들이 데이터를 캐릭터에 어울리도록 고쳐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최종 영상으로 완성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모션 캡처 녹화부터 최종 영상까지 아무리 짧아도 며칠씩 걸리는 비실시간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버추얼 라이브 환경이 될 경우 이 애니메이터에 의한 후가공 공정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배우가 수트를 입고 연기를 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어야 하므로 중간에 배우의 모션을 캐릭터에 맞게 사람이 가공해주는 과정이 끼어들 시간이 없게 되버립니다.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기존에 사람이 해주던 후가공 공정을 대신해줄 실시간 리타게팅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모션 캡처 솔루션들이 모션 데이터를 캐릭터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한 리타게팅을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모션 데이터를 캐릭터에 어울리게 가공하는 건 CG 회사의 애니메이터들의 역할이었지 모션 캡처 솔루션이 해오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모션 캡처 솔루션이 제공하는 실시간 리타게팅은 캐릭터와의 비율 차이에 대한 고민 없이 배우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말 그대로 모션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과 적용 그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애니메이터가 시간을 들여 정성적으로 수정해주던 이 공정이 실시간 렌더링으로 오면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신체 비율 오차를 보정해주는 문제가 실시간 모션 캡처 프로세스 중 가장 큰 기술적 공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신체 간섭을 보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와 신체 비율 차이의 보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린 뒤 저희가 해결한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신체 간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체 비율 차이보다는 주로 배우와 캐릭터 사이의 신체 외형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외형 차이는 FK와 IK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성 센서 방식과 광학식 방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왼쪽의 그림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가 자신의 배에 손을 얹고 있는 모션 데이터를 보정 없이 복 부위 아닌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미지처럼 캐릭터의 손이 배를 그대로 뚫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체 비율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올바른 리타게팅 기술이 아직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물체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광학식 모션 캡처 솔루션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광학식의 장점은 사람과 사물의 모든 좌표를 정확히 인식해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배우와 캐릭터 사이에 만약에 키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에게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닿는데 캐릭터는 배우보다 키가 작아서 캐릭터의 손은 사물에 자연스럽게 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 중인 광학식 장비가 제공하는 리타게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캐릭터의 스케일을 배우에 맞춰 강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로봇 캐릭터의 크기는 이렇게 작지만 이 캐릭터에 모션 캡처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게팅을 적용할 경우 로봇 캐릭터가 배우의 키만큼 커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그 결과 캐릭터의 스케일이 이렇게 본래 디자인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캐릭터가 하나만 나온다면 크기가 변경된 비율만큼 배경 스케일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둘 이상 등장한다면 원래 의도한 캐릭터 디자인이 모두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연찮게 배우와 캐릭터의 키가 똑같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발생합니다. 키가 똑같다고 해서 팔다리 길이 같은 각 부위마다의 비율까지 모두 똑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니나 캐릭터와 키 차이가 3cm밖에 나지 않는 배우를 리타게팅한 결과입니다. 이미지의 회색 프레임은 배우의 뼈대이고 핑크색은 캐릭터의 뼈대입니다. 보시면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서 캐릭터의 스케일을 거의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보시면 캐릭터가 배우보다 팔이 더 짧아서 무려 17cm만큼의 리타게팅 오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학식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겟팅의 문제는 이렇게 손에서 리타겟팅 오차가 발생할 경우 그 오차를 그대로 IK 오프셋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기대하는 광학식 IK 결과는 배우의 손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캐릭터의 손이 닿아서 사물을 정확히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타겟팅에서 발생한 17cm의 오차는 IK를 적용했을 때도 그대로 유지가 돼서 광학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정확히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IK 웨이트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배우의 손과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닿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뒤이어 설명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는 이상적인 해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IK 웨이트를 높인 게 이상적인 해결이 못 된 이유는 IK 적용 방식이 아티스트의 기대만큼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시면 하얀색 뼈대인 배우의 허리는 그대로 고정한 채 팔만 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타겟팅 결과는 캐릭터의 팔이 짧아 닿지 못하는 만큼을 보정하려고 억지로 캐릭터의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손을 목표 좌표에 고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결과 영상을 보시면 배우는 팔만 움직이고 있음에도 캐릭터는 허리까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문제는 심지어 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을 자세히 보시면 발도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네. 물론 허리까지 움직여서 더 넓은 IK 적용 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방송 중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팔의 리타겟팅 방식을 선택할 때 IK나 FK 중 한 가지 방식을 고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왼쪽은 FK 예시로 FK는 배우의 관절의 각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대신 손의 정확한 위치는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FK 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춤을 추는 상황 등에서 배우의 자세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지만 사물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은 IK 예시로 IK는 사물을 정확히 붙잡는 대신 배우의 정확한 관절 각도를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직전의 슬라이더의 허리 움직임이 그 예시로 IK 방식을 선택하면 사물은 더 정확하게 붙잡지만 전반적인 자세가 실제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방송 중에서는 자세를 정확히 보여줘야 할 때와 사물을 정확히 붙잡아야 할 때가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광학식 솔루션에서의 리타겟팅은 FK 또는 IK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수트에 부착하는 마커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한 사람이 수트를 3번 갈아입고 캘리브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세팅을 하더라도 매번 사람이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 마커를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캘리브레이션 동작도 매번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배우일지라도 데이터상으로는 기본 골격의 모양이 매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마커의 위치는 심지어 방송 중에도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점점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즉 배우의 기본 골격 모양은 마커 위치로 인해 매일 조금씩 바뀌는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리타겟팅 프로파일은 항상 배우의 T포즈 골격을 기준으로 고정된 상수로 설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쇄골이 좀 처지게 인식돼서 캐릭터의 어깨가 내려앉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특정 부위 리타겟팅 비율이 이상해서 IK가 갑자기 이상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제까지는 잘 적용되던 리타겟팅이 오늘은 갑자기 이상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세팅에서도 안정적인 라이브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돌발 문제가 발생한다면 20분 내외가 걸리는 리타겟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돌발 변수까지 고려해서 사전 준비 시간을 그만큼 더 넉넉하게 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은 장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일반적으로는 기술 개발보다는 물리적인 제한과 배우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예는 배우의 몸에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보형물을 부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골반을 자주 뚫는다면 배우의 허벅지에 그 부피만큼 가벼운 보형물을 부착해서 손이 아예 골반에 닿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경우로 캐릭터의 머리가 훨씬 더 크니까 배우한테 손을 머리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안 된다고 숙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또는 캐릭터와 최대한 비슷한 신체 비율을 가진 배우를 구해서 이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배우에 맞춰서 캐릭터 디자인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배우에게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을 주입시키고 불편하게 이런저런 보형물을 부착할수록 배우는 그만큼 캐릭터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와 성격이 잘 맞는 재능 있는 사람을 찾는 것만 해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 신체 조건까지 완벽히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능보다도 신체를 먼저 따지는 배우 선정과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려운 불편한 환경은 당연히 연기로도 드러나서 캐릭터의 매력을 반감시키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기술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면 그 해결 역시 배우의 노력이 아니라 이 공백을 다시 메워주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장 큰 공백인 신체비율 오차 문제를 정량적이고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광학식 솔루션이 제공하는 리타게팅의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광학식이 캡처하는 원본 모션 데이터 자체는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타게팅을 거치지 않은 양질의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얼리얼 라이브 링크로 스트리밍하고 얼리얼 내부에서 자체적인 리타게팅 솔루션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개발했던 기술은 신체 감소 문제를 회피하는 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기술을 적용하기 전후의 비교 영상입니다. 왼쪽은 모션 데이터를 보정 없이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인데 보시면 팔이 정말 많이 파고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솔루션이 적용된 결과로 춤과 같은 빠른 동작에서도 확연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현한 방법은 매 프레임마다 라인 트레이스를 이용해서 투니 주변 바디와 충돌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벡터를 계산해 적용한 것입니다. 특히 회피 벡터를 계산할 때에는 배우의 춤선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우가 의도하는 움직임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발 덕분에 저희는 배우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역동적인 춤 동작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타게팅의 기능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리타게팅은 캐릭터의 스케일을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해결한 문제는 자세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앞서 매일 달라지는 마커의 위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의 이미지가 배우가 정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마커 오차 문제로 인해 정자세가 데이터상으로는 목이 살짝 꺾인 상태로 인식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일 부정확한 오차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원본 모션 데이터를 그대로 캐릭터에 적용한 것은 이런 오차까지 캐릭터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것이 됩니다. 핵심은 배우가 정자세를 취했을 때 배우와 실제 데이터 사이의 오차가 어떻든지 간에 오차가 포함된 정자세 데이터가 캐릭터의 정자세와 동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가 정자세를 한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배우의 정자세 모션 데이터와 캐릭터 레퍼런스 포즈 사이의 오차를 구해서 이를 데이터 오프셋으로 적용한 캘리브레이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면 매일의 마커 위치의 변화로 인한 모든 오차가 사라지고 항상 배우의 실제 자세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신 영상이 정자세 캘리브레이션 실행 전후의 비교 영상으로 왼쪽은 마커 오차가 매우 심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돼 구부정하게 걷고 있지만 정자세 캘리브레이션을 거친 오른쪽의 결과는 자세가 바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매우 중요한데 발을 보시면 왼쪽은 발이 바닥을 막 뚫고 있는데 오른쪽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다이내믹 IK 적용입니다. 기존 리타게팅 솔루션은 IK나 FK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가 사물과 인터랙션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FK로 배우의 자세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더 올바른 리타게팅 방식입니다. IK는 배우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배우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리타게팅입니다. 그래서 레벨 중 상호작용이 가능한 프랍에 컴포넌트를 심어두면 배우의 손이 이 프랍들에 가까이 갈 때에만 자동으로 IK로 전환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매우 디테일한 상호작용을 구현하면서도 평상시나 춤을 출 때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자세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훗 IK 보정입니다. 먼저 배우와 캐릭터 사이의 골반 너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만약 캐릭터가 골반이 아주 넓은 SD 캐릭터라면 이 캐릭터의 배우의 발 위치를 그대로 훗 IK 좌표로 적용할 경우 캐릭터의 다리가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훗 IK 좌표 보정은 배우의 골반과 캐릭터 골반의 너비 차이만큼 훗 IK 좌표를 보정해주는 간단한 기능입니다. 오른쪽은 신고 있는 신발에 맞춰가지고 훗 IK 좌표를 추가 보정해주는 모습입니다. 신발마다 밑창과 옆면 두께가 다 다르므로 신고 있는 신발에 맞춰서 이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밑창이 바닥을 뚫거나 발이 서로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심덱스를 이용해서 신발의 정확한 두께를 측정하고 훗 IK에 추가 오프셋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사소하지만 디테일한 보정 덕분에 방송을 보면 멤버들이 이렇게 현란한 춤을 춰도 발이 항상 지면에 자연스럽게 잘 접지됩니다. 저희는 멤버들이 방송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션 캡처의 한계는 기술이 저 뒤편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은 자신이 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전 제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나아지는 만큼 멤버들도 방송에 더 잘 몰입하고 본인의 재능을 더 마음껏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멤버들이 춤을 정말 잘 추시는데 방송 초반에는 저희 기술이 부족해서 멤버들이 춤 실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이런 멤버들의 춤 실력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여전히 멤버들에게 많은 불편을 감수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목표는 멤버들이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나와 버추얼 사이를 이어주는 기술은 모두 저 뒤편으로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계획된 개발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여기서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추얼 IP를 운용하면서 발전시켜온 얼리얼 엔진 작업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래스트는 매우 빠른 주기로 시네마틱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동시에 매주 4시간 이상의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버추얼 IP 중에서 이렇게 시네마틱과 라이브를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이런 빈도와 퀄리티를 지속 중인 사례는 세계적으로 봐도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 임직원분들이 재능과 헌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얼리얼 페스트이니 오늘은 그중 저희 얼리얼 프로젝트 구성 방식에 대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작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네마틱 프로젝트가 있다면 모든 팀원들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시네마틱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버추얼 IP는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도 시네마틱과 라이브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반 프로젝트와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쪽에서는 뮤비를 한창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작업 소스를 사용하면서도 매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네마틱과 라이브뿐만 아니라 차후 저희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콘서트나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목표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IP는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와 작업 소스 내에서도 여러 목표가 항상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모두 통합된 흐름 안에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부터는 각자의 작업으로 분리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작업이 진행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일반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구조로 작업을 진행했고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겪은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네마틱과 라이브가 같은 프로젝트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작업 축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네마틱 작업에서 레이트레이싱이 필요하거나 맵의 해상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프로젝트 설정을 변경해서 이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있던 라이브 방송에서는 워크스페이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프로젝트 설정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뒤늦게 퍼포먼스 이슈를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텍스처를 변경을 했는데 시네마틱에서 같은 인스턴스를 공유하던 에셋이 있어서 시네마틱 작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렌더링을 오게 됩니다. 이런 작업 충돌 문제를 작업 가이드를 두고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지만 충돌 가능성 자체가 일단 열려있다 보니 모든 충돌을 가이드로 방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트와 개발 체크인들이 하나의 리포지토리에 올라가면서 체인지 세트가 뒤섞이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전체 체인지 세트 중 8알 이상이 영상 작업 체크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력 추적이 필요한 개발 체크인 로그는 저 뒤로 빠르게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특히 체계적인 브랜치 관리를 도입하기를 어렵게 만들어서 안정적인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프로젝트의 용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용량 증가는 시네마틱 작업에서 발생하는데 시네마틱 작업의 특징은 영상이 렌더링이 되고 나면 대부분의 에셋이 다시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즌마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 이런 에셋들이 재사용되는 일은 드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든 작업이 함께 들어갈 경우 작업이 끝난 시네마틱 에셋이 빠르게 쌓이면서 불필요한 용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에셋이 프로젝트에 계속 보관된다면 아티스트들이 프로젝트 에셋 중 적당한 걸 선택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에셋들의 참조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불필요한 에셋을 정리를 하고자 해도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서 에셋들이 참조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리를 해내기도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다수의 IP를 운영할 때 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술 에셋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미지에는 플레이브와 니나를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플레이브와 IPX 프로젝트를 병행할 때 겪었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브에 사용되는 코어 기능이 플레이브 프로젝트에 있었다면 니나 프로젝트에 이를 이주시켜서 버전을 일시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니나 라이브 이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니나 쪽에 이 코어 기능의 업데이트를 체크인을 했다면 이를 플레이브 프로젝트에 다시 이주시켜서 두 프로젝트의 버전을 일치시켜 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발자가 지침을 잘 지켜서 버전을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프로젝트가 바쁘게 진행되는 와중엔 이를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럴 경우 두 프로젝트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 기능이 서로 버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기능을 각각의 목적에 따라 플러그인으로 모듈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하고 달리 저희는 프로젝트의 각 부분을 목적에 따라 U 플러그인으로 모듈화를 하고 각각의 플러그인 폴더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플러그인 크게 3개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블래스트 내의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블래스트 코어 기능 플러그인이 존재합니다. 주로 라이브 관련 기술이나 마스터 머티리얼 등의 코어 에셋들이 이 플러그인에 포함됩니다. 그 하위에는 IP 코어 플러그인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브 코어 플러그인에는 캐릭터의 모델링이나 의상, 이펙트 등 플레이브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 에셋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블래스터와 IP 코어 플러그인을 모두 가져다가 사용하는 최종 작업 플러그인이 그 하위에 생성됩니다. 이 지점에서 시네마틱과 라이브 작업이 분리됩니다. 각각의 리포지토리 워크스페이스는 모두 하나의 전체 루트 폴더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포지토리로 분할된 플러그인들은 U 프로젝트 안에 에디셔널 플러그인 디렉토리스를 선해서 서로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플레이브 라이브 U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 추가 플러그인 경로로 // 패턴을 2개를 적어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는 2단계 상위 폴더를 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단계 위가 리포지토리 루트 경로가 되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전체 루트 폴더가 돼서 서로 다른 리포지토리에 있는 모든 플러그인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전체적인 플러그인 구조는 이렇게 도식화가 가능합니다. 실제보다 더 단순하게 그린 예시인데요. 이 구조에서 어떻게 시네마틱과 라이브 작업이 일정 부분까지는 같은 에셋을 공유하면서도 세부 작업부터는 완전히 분리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브 시네마틱 프로젝트에서 활성화된 플러그인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브 라이브 프로젝트에서 활성화된 플러그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구조화를 하면은 시네마틱과 라이브 작업 프로젝트가 분리가 되니까 핵심 에셋은 공유를 하면서도 세부 에셋이나 프로젝트 설정되는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두 플러그인은 모두 플레이브 코어와 블래스트 코어 플러그인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상위 리포지토리에 체크인이 있을 경우 하위 플러그인은 일괄적으로 반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구조는 병렬적인 IP 프로젝트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플레이브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먼 미래에 IP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새 IP 코어 프로젝트에 블래스트 코어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기존의 모든 기능이 추가된 IP 프로젝트를 즉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해진 참조 방향도 중요합니다. 한 프로젝트 내에 모든 에셋이 뒤섞여 있을 때는 폴더 구조와 작업 가이드로 참조 방향을 규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셋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모듈화하면 에셋이 한 프로젝트 안에서 뒤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플러그인의 참조 방향도 명확해집니다. 때문에 가장 말단에 있는 시네마틱 플러그인은 다른 모든 플러그인을 참조하기만 하고 자신이 다른 곳에 참조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떼어낼 수 있는 플러그인이 됩니다. 이 덕분에 일정 시즌이 지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기존 플러그인은 아카이빙을 하고 새로운 플러그인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전체 리포지토리 용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플러그인화로 얻은 마지막 이점은 코어 플러그인의 브랜치 관리와 코드 리뷰를 도입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제는 개발 체크인이 최상위 플러그인에 따로 분리되고 참조 관계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브랜치 관리 전략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치 관리를 도입하면서 업무 메신저에 버전 관리와 연동을 해서 코드 리뷰를 돕는 봇을 만들어서 리뷰 문화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기능 개발을 아티스트와는 분리된 별도의 브랜치 안에서 진행을 하고 모든 체크인은 항상 코드 리뷰를 요청해서 동료들의 검증을 거치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증을 마치고 안정적으로 개발이 끝난 브랜치는 병합 요청을 통해 마스터 브랜치로 다시 병합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아티스트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개발이 끝나고 병합된 체크인만을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작업의 혼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과는 리뷰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테크니컬 팀원 사이의 지식 공유와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서로의 코드를 분석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는 문화를 만든 덕분에 서로의 노하우와 지식을 훨씬 더 쉽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팀원들도 그만큼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 구조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버추얼 IP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Q&A 세션에서 뵙겠습니다.